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칫솔질 잘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엔 좀 격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칫솔질 빌런이나 혹은 뭐 매드 덴티스트 뭐 이런 이름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저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게 바뀌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관심 있어서 이제 이런 거 환자분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칫솔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의식도 바뀌었고, 제일 큰 변화는 메디덴티스트라고 나왔던 게 조그만 칫솔이었거든요. 그게 다이소에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업계, 상업계도 조금씩은 바뀐 거죠. 이건 팔릴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이슈화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국내 칫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교정 전문의라고 하는 것도 치과 의사의 일종이고요. 교정 환자라는 게 대략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는 한 4살, 5살 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번에 제일 많은 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 많고, 요즘은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교정 치료 받으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한 2년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민질민질한 내 치아도 잘 못 닦아서 충치가 생기고 잇몸병이 생기는데 거기에 온갖 복잡한 구조물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교정치료 중에는 칫솔질하는 걸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교정치료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계속 건강하게 살면 제일 좋겠다. 이제 이도 가지런해지고 잘 씹히고 모양도 괜찮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정치료 끝난 사람들한테 칫솔질 가르치는 걸 좀 더 집중해서 해봐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정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치과에서 저녁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모았어요. 이제 그때는 블로그나 이런 거에 흔히 말하는 상업적인 얘기들이 별로 없고 긴 글 쓰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썼던 초창기인데, 거기서 사람들 모아서 저녁 시간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르쳤던 거, 요게 이제 처음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들은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확산시켜 볼까? 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저하고 움직이는 그룹이 되게 커졌어요. 우선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되는 게 칫솔질이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나 김이나 깨나 이런 거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칫솔질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행위인데 결국은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닦아야 할 건가에서 힘이라는 부분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힘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은 칫솔모 자체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칫솔대가 꽉 눌러 잡지 않도록 생기면 좋겠다. 그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연필 잡듯이 잡아요. 그래서 연필처럼 생긴 칫솔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칫솔대가 육각형이나 팔각형, 정말 볼펜처럼 생긴 거를 고르시고 부드러운 칫솔을 고르고 그 다음에 살살 닦아야 되는데,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라는 이 말이 제일 잘못됐어요.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거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딱딱한 치아가 아니고 부드러운 살을 닦는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드린 얘기는 뭐가 있냐면 세균막 조절하는 거니까 부드러운 칫솔로 연필 잡듯이 부드럽게 닦아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소프트죠. 첫 번째는 S입니다. 부드럽게 닦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칫솔에다가 치약을 발라가지고 막 닦죠. 근데 그렇게 닦아서는 설거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할 때는 청소하는 면을 봐야 되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고 있는 그릇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일단 이도 닦는 걸 봐야 돼요. 그러려면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입을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를 닦아야지 정상적으로 닦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치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자는 O자를 써요. 오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설거지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밥공기 10개가 있어요. 이거를 요거 2번 닦고, 요거 2번, 요거 2번, 요거 2번. 그 다음번에 또 요거 2번 닦으면 이 손이 어디 닿냐면 아까 닿았던 그 자리에만 닿아요. 그러니까 밥공기 하나를 요리 닦고 조리 닦고 다 닦아서 뽀득뽀득했지만 엎어놓고 다음 거를 설거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이도 한 개씩 닦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는 한 개씩 닦는다요. 세 번째도 O지요. 원입니다. 마지막은 처음 드렸던 얘기로 돌아가서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아야 되니까 지금 닦고 있는 것보다는 칫솔이 잇몸 쪽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보다 2에서부터 잇몸 쪽으로 칫솔을 조금 더 깊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칫솔을 깊이 넣으셔라.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 넣으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 오늘 칫솔질 설명을 듣고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더라? 이게 부드러운 걸로 닦으라고 그랬어. 오늘 칫솔을 하나 사왔단 말이죠. 예, 이게 부드러운 건데 연필처럼 생겼고 이거를 연필 잡듯이 잡으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입을 벌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닦는 걸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고 불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걸 보겠죠. 예, 두 번째. 그러고 나서 한 개씩 닦으라고 그랬어. 한 개씩 부드럽게. 예, 이 몸을 닦으라고 그랬어. 이거 기억하시라고 SOOD라고 약자를 정해서 지금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건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시간 투자 충분히 해서 꼼꼼히 한번 닦아봐야겠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인생이라는 게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그때 그걸 할 걸 그랬다 하는 것들이 인생에서 꽤 있는 것처럼 제가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늘 얘기를 하지만 특히 애들한테는 빨리 깨닫는 놈이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고생하시기 전에 잘 닦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생을 하신 후에는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1번의 준비입니다. 시간 내서 내가 정말 꼼꼼하게 닦아보겠다. 그 다음번에는 닦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도구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올바른 방법으로 닦는 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닦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디를 닦아야 되고 왜 닦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도구가 좋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나중에 숙달되면 대충 줘도 그렇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비슷하게. 첫 번째는 칫솔인데 칫솔 기준은 1번으로는 칫솔모가 많으면 좋겠다. 칫솔모가 평평하게 잘려 있고 끝이 뾰족하지 않으면 좋겠다. 미세모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번에는 머리가 작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칫솔대는 연필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육각형이나 팔각형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권하는 칫솔들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이건 육각형, 이건 팔각형 뭐 이런 식으로 칫솔이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칫솔대를 가진 칫솔을 잘 고르시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해진 방법대로 잘 닦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칫솔질이 끝났냐? 안타깝게도 이렇게 칫솔로 열심히 닦아도 닦아야 될 면적의 70%좀 닦았답니다. 나머지 30%가 어디냐면 이와 이 사이예요. 그래서 그 이 사이를 꼼꼼하게 잘 닦으셔야 되는데 이 사이에는 구멍이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 삼각형은 이쪽에 이가 있고 이쪽에 이가 있고 요 밑에 잇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은 딱딱한 이를 닦고 밑에는 살을 닦는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 구멍 속에 칫솔털이 꽉 차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간 칫솔이라는 걸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치간 칫솔도 이 사이의 구멍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사이즈를 찾으시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칫솔과 치간 칫솔이 두 종류면 필요한 도구는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충치 예방을 위해서 쓰고 있는 불소 치약이 필수 도구에 들어갑니다. 그럼 모두 세 가지가 필수 도구고요. 이 세 가지를 쓰시면 90% 이상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쓰기 전에는 다른 도구들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것들은 조금 꺼두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칫솔질을 잘하면은 칫솔질을 100% 하면 치간 칫솔을 100% 올바르게 쓰면 치과 질환은 생기지 않아요 해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100%가 될 것인가? 공부는 다 해보시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공부를 도와주는 게 사실은 치과에 방문하시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만약에 안 닦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닦인 자리가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안 닦인 채로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잇몸뼈가 녹기 시작한대요. 그럼 내가 칫솔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갈 때마다 무언가 치과에서 잔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 매달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나머지 공부의 주기입니다. 그런데 웬만큼 닦고 있다 그러면 보통 3개월에 한 번. 잘 닦고 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이제는 치과의사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간은 조금씩 길어지는 게 사실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가 실인데 여기는 뿌리가 드러난 것 같은데 먹을 때 욱신욱신한데 이런 증상을 본인이 느끼면 이미 질병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느낌이 있기 전에 미리 치과에 가자가 1번. 간 후에는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얼마마다 한 번씩 오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듣고 자주 갈 수 있으면 자주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젠 그만와도 되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서 기간을 늘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면 평생 동안 충치 없이 만약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주사도 안 맞아야 돼. 뭐 이빨 파는 일도 없어요. 그럼 평생 동안에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보호자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1번으로는 애가 아프거나 증상이 있기 전에 치과에 미리 데려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경험이 아프고 되게 하기 싫은 일이라면 평생 동안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안 아플 때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진료받을 때 애를 데리고 가서 대기실에서 좀 놀게 하든가. 치과 냄새는 이런 거야. 치과 의사는 저렇게 생겼어. 왔다 갔다 거려. 근데 지나가다 인사도 하는데 뭐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애가 하면 좋겠죠.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애가 아프면 그때 데리고 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또 다른 거는 애들 칫솔질을 가르치실 때도 긍정적인 걸로 가르치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를 안 닦으면 나중에 치과에 가서 이빨을 죄다 뽑는다, 주사 맞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럼 사실은 얘는 치과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치과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치과에 안 온 애들도 치과 유리창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잘 닦으면 이가 반짝반짝하고 하얗고 이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닦으면 이렇게 돼. 예, 이런 안 좋은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양한 일들의 시도 중에 치과에 처음 오면 치료할 게 없으면 애하고 치과 의사가 인사만 한번 하고 가는 날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들어왔을 때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가는 날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번에 입안에 바람만 뿌려보고 집에 가는 날도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애가 치과 치료를 충분히 잘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적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1번 아프지 않으면 안 데리고 오세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와서 치과 의사가 애하고 적응하려고 물도 뿌리고 바람도 뿌리고 그러면 누군가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냐? 이러면 사실은 이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치과 의사로부터 끌어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흔히 말하는 치과 의사의 그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적인 노력, 이빨 안에다 뭘 꽂아 넣었어야 하는 그 재료를 꽂는 거 말고 이런 노력에도 사회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정치료는 사실은 교정 전문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느냐 하면 옆집 엄마한테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 옆집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해봐야 애 고생이다, 나중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고치가 탁 난 다음에 해라, 이래서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 봤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서 조금 늦은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옆집 엄마가 치과 의사라면 상관이 없지만 옆집 엄마가 치과 의사가 아니면 반드시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좋겠고, 특히 교정 전문의한테 물어보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근처 치과에 다니시다 보면 보통 치과라는 직업 자체가 이가 상한 걸 고쳐주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치과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해보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위하고 아래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교정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이해보세요예요. 왜냐면 이가 잘 씹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치과에 갔는데 이 선생님이 교정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면 그냥 해보세요 그러고 충치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보시고 교정 전문의한테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라는 멘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정과 의사인데 충치 치료를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 20, 30년을 안 해온 걸 지금 하다 그러면 그동안 해온 사람에 비해서는 기술이든 모든 게 떨어질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의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저는 교정과니까 저는 충치 치료 못해요. 저쪽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가서 치료받으세요. 이게 아름다운 그림인데, 동네에 있는 선생님께서 만약에 저는 교정 치료 못해요, 저쪽 치과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소문이 또 그렇게 나요. 뭐 못한대더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못해요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국제 표준으로는 아래 앞니가 빠지고 새 이가 나올 때, 이때가 보통 만으로 한 6살쯤 돼요. 그 6살 때쯤에는 보호자가 교정 전문의를 찾아가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치과 의사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되게 큰 바람 중에 하나가 잘 닦고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세상에서 치과 의사가 없어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알아두면 좋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글로 정리해서 이제 제 이름을 달고 있는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읽어봐 주시고 건강한 치아로 오랫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